5. 그리고 여인의 슬픔은 사위일 줄을 몰랐네. 마침내 여인은 또 다른 아이를 낳았으니 크도다 그 아버지의 기쁨이여. 크도다 크도다 그의 외침이여. 아들이다. 이날 그토록 기뻐한 사람은 그 혼자뿐이었네. 어머니는 낙담하고 지쳐 누워 있었네. 여인의 영혼은 얼어붙었네. 그리고는 갑자기 불같이 노하여 소리쳤으니 여인의 생각은 새로 태어난 아이보다 세상을 떠난 아이를 향한 것이었네. 나의 천사는 무덤 속에 누워있건만 나는 그 곁에 있지 못하여라. 자신의 팔에 안겨있는 아이에게 이야기하던 여인이 귀에 익은 사랑스런 목소리를 듣네. 바로 저예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이의 두 눈이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네. 빅토르 위고. 페드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생긴 멕시코 청년이었다. 연갈색 머리칼에 매혹적인 파란 눈동자는 거의 녹색에 가까워 보이기도 했다. 그의 매력과 풍부한 위트 뒤에는 형의 죽음이 가져다준 슬픔이 숨어 있었다. 그의 형은 2달 전에 멕시코 시티에서 일어난 끔찍한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슬픔에 몸부림치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싶어서 혹은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보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었다. 그들이 바라는 만남은 전생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생애와 생애 중간의 영적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지상의 물질적 차원의 경계를 넘어선 신비로운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영적 만남들이 실제이건 환상이건 환자들은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강렬한 힘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삶이 바뀐다. 환자들이 전생의 사건이나 장면들을 떠올리는 것은 심리적인 소망 충족이 아니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환자에게 필요해서도 아니고 그런 이미지가 환자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도 아니다. 환자들이 떠올리는 내용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환자들이 기억해낸 내용의 구체성과 정확성, 그들이 경험하는 정서의 깊이, 임상적 증상의 해소, 그리고 그런 기억이 삶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은 모두 그 기억의 실제성을 웅변한다. 페드로의 경우 특이했던 점은 형의 죽음으로부터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슬픔이 밀려들었다는 사실이다. 그전까지 슬픔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였다. 그렇게 긴 시간 간격을 두고 슬픔이 재발했다는 건 그 밑에 한층 깊은 절망이 버티고 있다는 걸 암시했다. 실제로 페드로의 슬픔은 형의 죽음보다 훨씬 더 깊은 원인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이후에 이어진 면담 치료에서 우리는 페드로가 수많은 생애에 걸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 왔으며 그런 사랑의 상실로 그가 깊은 상처를 받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숙한 무의식 속에서 수천 년에 걸쳐 반복되어 온 더 슬프고 더 가슴 아픈 상실들을 기억나게 했다. 정신치료 이론으로 보면 우리가 상실을 경험할 때마다 그 상실은 이전에 겪었던 상실들에 대한 억눌렸던 혹은 망각되었던 감정과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의 슬픔은 이전의 상실들을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슬픔에 의해 증폭되는 것이다.
그동안 전생에 대한 연구를 해오면서 나는 이런 상실들이 일어나는 삶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다. 어린 시절만 파헤쳐선 안 된다. 그보다 더 이른 전생의 상실들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는 가장 가슴 아픈 상실과 가장 깊은 슬픔 가운데에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것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페드로의 삶에 대해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에게는 앞으로 진행될 면담 치료의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지표가 필요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어린 시절이나 가족들에 대해 또 그 밖에 무엇이든 중요하게 느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이든 말해 주십시오. 페드로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푹신한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댔다. 그리고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다음 와이셔츠의 윗단추를 끌렀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이 그로서는 쉽지 않은 일임을 말해주는 행동들이었다. 페드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최상류 집안 출신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큰 사업체와 공장 몇 군데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가족이 사는 집은 멕시코 시티 위쪽의 언덕에 있었다. 출입문까지 갖춘 안전한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호화 주택이었다.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좋은 사립학교들을 다니면서 저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운 페드로는 몇 년 동안 마이애미에서 생활한 이후로 훌륭한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3남매 중 막내였다. 첫째는 딸이었는데 페드로는 자신보다 4살이나 많은 누나에 대해 깊은 보호 본능을 느꼈다. 2살 위인 형과도 사이가 매우 좋았다. 페드로의 아버지는 회사 일로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다. 페드로의 어머니를 비롯해 유모와 가정부와 다른 일꾼들이 집안을 꾸려나가면서 아이들을 돌보았다. 페드로는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공부했다. 여자친구가 몇 명 있었지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 경우는 없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제가 사귀는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이런저런 결점을 끄집어내서 자꾸만 제 머릿속에 주입했습니다. 다음 순간 페드로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왜 그러시죠? 내가 물었지만 페드로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몇 번이나 침을 삼키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여자를 사귄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드로가 말을 멈추고 침묵으로 들어갔다. 좋습니다. 잠시 후 내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냈다. 페드로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고 오랜 경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자들의 그런 기분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 여자분의 남편은 2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다행이군요. 나는 페드로를 위로하기 위해 뻔한 말을 내뱉었다. 더 있습니다. 페드로의 어조는 뭔가 좋지 않은 사태를 예고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결국 낙태를 시켰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페드로가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사건이 있은 지 여러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 뒤 그에게 물었다.
제가 낙태에 대해 배우게 된 걸 이야기해드려도 될까요? 페드로가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가 그동안 최면과 전생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낙태나 유산은 아이의 몸에 들어올 영혼과 그 어머니가 서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의 육체가 다가올 인생에서 계획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시기가 그 목적을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외부 조건이 달라진 경우, 예컨대 아이나 어머니의 계획이 아버지 상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두 사람을 유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페드로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의 성장기를 지배해온 엄격한 카톨릭의 배경이 그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해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낡은 고정관념이나 종교적 신념이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방해하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갔다. 책에서 읽거나 남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나에게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깊은 최면 상태에서 들려준 것들입니다. 그 중에는 환자들 자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잘은 모르지만 어딘가 더 높은 차원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페드로는 여전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아의 영혼이 몸에 곧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임신이 되면 그 몸에 들어올 영혼이 일종의 예약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몸을 예약한 영혼은 수시로 그 몸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육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상태는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과 유사합니다. 페드로는 이해가 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내가 말을 이었다. 임신 기간 동안 영혼은 조금씩 아이의 몸에 가까이 붙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무렵까지도 완전히 붙진 않습니다. 영혼이 몸에 완전히 붙는 건 태어나기 직전이나 태어나는 순간 혹은 태어난 직후입니다. 나는 영혼이 조금씩 몸에 붙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두 손목개를 붙여 두 손으로 직각을 만들었다가 천천히 손바닥을 붙여서 기도할 때의 손 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우리는 결코 영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영혼은 죽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언젠가는 돌아오는 길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계획이라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페드로가 물었다. 지금까지 저는 유산이나 낙태를 겪은 영혼이 그 이후에 똑같은 부모가 낳은 아이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페드로가 소리쳤다. 어느새 그의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다. 이제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내가 대답 삼아 말했다. 페드로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또다시 한숨을 내쉬고는 다리를 꼬면서 바지춤을 바로잡았다. 나는 다시 페드로의 개인사를 수집하는 작업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에 대해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 마이애미로 건너와서 내수와 수출입을 병행하는 사업체를 경영했습니다. 그 뒤로는 쭉 이곳에 있었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인가요? 제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페드로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다. 이제 29살이 된 페드로는 사랑을 찾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할 이 시기를 다른 일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달리고만 있었다. 만나고 있는 여자들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특별한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페드로는 그렇게 대답한 뒤 약간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는 곧 멕시코로 돌아가야 합니다. 페드로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또 계속했다. 형의 의무를 대신 떠맡아야 합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겠죠. 페드로는 확신 없이 말했다. 나는 페드로가 사귀었던 여자들에 대해 어머니가 늘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페드로 자신이 경험했던 연애와 낙태가 그에게 여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에 빠지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장애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중에 이 문제들을 더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멕시코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화제를 돌렸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70이 넘으셔서 형과 제가. 페드로가 갑자기 말을 끊더니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러고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 말을 이었다. 제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페드로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어머니도 잘 계십니다. 잠시 후 다시 말문을 연 페드로는 금방 자신의 말을 수정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형의 죽음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의 죽음은 두 분에게서 너무나 큰 걸 앗아갔습니다. 그 일로 두 분 다 더 늙으셨죠. 누님은? 누나도 큰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페드로의 누나로서는 세상살이가 더 혼란스러워졌을 것이다. 페드로의 육체적 건강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유일한 이상 증세는 목과 왼쪽 어깨에 간헐적인 통증이 있다는 것이었지만 그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불거진 것이었고 의사들도 이렇다 할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냥 평생 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페드로의 말이었다. 다음 순간 문득 시간을 의식하게 된 나는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고 나서야 예정된 시간을 20분이나 초과했다는 걸 알았다. 내 안에 있는 알람 시계가 그토록 부정확하게 작동한 경우는 난생 처음이었다. 나는 페드로가 펼쳐내고 있는 드라마에 넋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나는 훨씬 더
넋을 잃게 만드는 드라마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베트남의 승려이자 철학자인 틱나타는 한 잔의 좋은 차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썼다. 차를 즐기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속에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현재에 대한 자각 속에서만 우리의 두 손은 찻잔의 기분 좋은 온기를 느낄 수 있다. 현재 속에서만 그 향기를 음미할 수 있고 그 달콤함을 맛볼 수 있으며 그 오묘함을 감상할 수 있다.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염려하면 우리는 한 잔의 차를 즐기는 경험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 것이다. 찻잔을 바라보는 순간 어느새 차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인생도 그와 같다.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는 사이 현재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인생의 느낌, 향기, 그 오묘함과 아름다움을 놓치고 말 것이다. 그것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스쳐 지나가게 될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다. 그것으로부터 배운 다음 보내버리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를 위해 계획하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걱정은 쓸모없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출 때,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에 존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6. 나는 믿나니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온다. 새로운 몸을 입은 그를 또 다른 어머니가 탄생시킨다. 더 굳센 사지와 더 영민한 머리를 지니고서 옛 영혼은 다시 길을 나선다. 존 메이스필드. 일주일 후 페드로가 두 번째 면담 치료를 받기 위해 진찰실로 들어섰다. 슬픔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페드로는 단순한 즐거움들을 빼앗겼고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꾸었던 이상한 꿈 이야기로 서두를 꺼냈다. 무슨 꿈인가를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이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습니까? 아니요. 페드로가 바로 대답한 뒤 말을 이었다. 60대나 70대는 되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평화로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나를 향해 팔을 내밀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 여자의 손을 잡아라. 그 여자의 손을 잡아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여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그 여자의 손을 잡아라. 그러더군요. 누구의 손을 잡으라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여자의 손을 잡으라고만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한 손에 든 흰 깃털을 들고 있었다는 것 말고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사는 선생님이십니다. 페드로가 되받았다. 그렇다. 나는 의사다. 나는 꿈에 나타난 상징들이 카를 융이 이야기한 보편적 원형이나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일반적 상징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꿈꾸는 당사자의 고유한 경험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의미를 띨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페드로의 꿈은 왠지 프로이트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의사는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질문 아닌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한 뒤 덧붙였다. 그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흰 깃털은 평화를 상징할 수도 있고 영적인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고 다른 걸 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같이 연구해봐야 할 문제 같군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해석을 뒤로 미루었다. 그 꿈을 어젯밤에 또 꾸었습니다. 똑같은 여인이 나타났습니까? 네, 똑같은 여인,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깃털. 페드로가 또박또박 말한 뒤 덧붙였다. 그 여자의 손을 잡아라. 그 여자의 손을 잡아라. 그 여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 여자의 손을 잡아라. 퇴행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는 그렇게 말한 뒤 시작할 준비가 됐는지 물었다. 페드로가 고개를 끄덕였고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미 그의 눈동자를 확인한 뒤였기 때문에 나는 페드로가 깊은 단계의 최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눈을 위로 치켜뜰 수 있는 능력, 즉 눈동자를 최대한 위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눈꺼풀을 천천히 내릴 수 있는 능력은 깊은 최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나는 환자의 눈동자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공막, 즉 흰자위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를 측정한다. 또 눈꺼풀이 천천히 닫힐 때 흰자위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를 관찰한다. 흰자위가 많이 보일수록 깊은 최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페드로를 테스트해보니 눈동자가 머리 쪽으로 거의 다 사라졌다. 눈의 색깔이 들어간 부분인 홍채의 아래쪽 가장자리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만이 보였다. 눈꺼풀이 떨리면서 내려올 때에도 홍채는 전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페드로는 깊은 트랜스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나는 이날 페드로가 쉽게 이완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약간 놀랄 수밖에 없었다. 눈동자 테스트 결과는 페드로에게 깊이 이완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과 깊은 최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마음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평상시에 의식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 익숙해져 있는 환자들은 그 끈을 놓아버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나는 그렇게 말한 뒤 페드로가 느끼고 있는 모든 압박감을 없애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르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연습입니다. 나는 페드로가 형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렬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의 지시에 따라 페드로는 차츰 이완해갔다. 그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호흡이 느려졌고 온몸의 근육이 부드럽게 풀렸다. 그의 몸은 흰 가죽 안락의자에 더 깊이 파묻힌 것 같았다. 눈꺼풀 밑에서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영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아직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장 최근에 즐겁게 식사를 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 장면을 완벽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었는지 보세요. 그때 느낌이 어땠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페드로는 내 지시대로 했지만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번의 식사를 떠올렸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통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었다. 더 깊이 이완하십시오. 최면은 정신 집중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최면 상태라고 해서 통제를 포기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의식을 놓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최면은 자기 최면입니다. 페드로의 호흡이 한층 더 깊어졌다. 당신은 언제나 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거나 경험을 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면 그냥 그 장면 위로 떠올라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됩니다. 아니면 그 장면에서 완전히 떠나서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해변을 떠올릴 수도 있고 집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디든 자신에게 안전한 곳을 떠올려도 됩니다. 만일 많이 불편할 경우 원한다면 눈을 뜨고 깨어나서 아무 일 없이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건 스타트rek이 아닙니다. 당신이 광선총을 맞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 것들은 다른 기억들과 똑같은 기억일 뿐입니다. 조금 전에 떠올렸던 즐거운 식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언제나 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페드로는 그제야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어린 시절로 데려갔다. 페드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농장에 있는 개와 말들이 보여요. 그의 가족은 대도시에서 두어 시간 떨어진 곳에 농장을 갖고 있었고 이곳에서 가족들은 행복한 주말과 휴가를 즐기곤 했다.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 페드로의 형도 살아서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면서 페드로가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잠시 후 내가 물었다. 더 먼 옛날로 갈 준비가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전생에서 뭔가가 떠오를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나는 5에서 1까지 거꾸로 세면서 페드로에게 거대한 문을 지나 또 다른 시간과 또 다른 장소로 전생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했다. 내가 마지막 하나를 세자 페드로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페드로의 몸이 일순 긴장하더니 곧 흐느낌이 시작되었다. 끔찍해요. 끔찍해요. 페드로의 호흡이 거칠어져 있었다. 모두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사방에 시신이 널려 있었다. 기묘한 모습의 둥근 천막들로 이루어진 마을을 대화재가 휩쓸고 지나갔다. 단 한 채의 천막이 고스란히 남아서 그 대학살과 파괴의 현장에 어울리지 않게 외로이 서 있었다. 천막 둘레에 꽂힌 색색의 깃발들과 커다란 깃털들이 차가운 햇빛 속에서 거칠게 나부끼고 있었다. 말과 가축, 황소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동쪽에서 온 무법자들이 저지른 것이었다. 어떤 성벽도 어떤 장수도 그 자들을 공격하는 우리를 막지 못할 겁니다. 페드로가 피 끓는 심정으로 내뱉었지만 복수는 나중의 일이었다. 그는 허탈했고 모든 희망을 잃었으며 심신이 황폐해졌다. 나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처음 퇴행에 들어가면 거의 자동적으로 그 생애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떠올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마음속에 매우 강하게 박혀서
미래의 생애까지 이월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알고 싶었다. 이 끔찍한 사건에 앞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생애에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행복했던 때로 가보세요. 뭐가 떠오릅니까? 유루트와 천막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루트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둥근 이동식 텐트를 말한다. 우리는 강력한 민족입니다. 이런 곳에 살게 돼서 행복합니다. 페드로는 사냥을 하고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의 부모는 부족의 지도자였고 힘이 세고 뛰어난 사냥꾼인 페드로는 말을 아주 잘 탔다. 말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키는 좀 작고 꼬리가 큽니다. 부족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그는 아내와 함께 어린아이처럼 놀았다. 아내를 향한 사랑은 한시도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웃에 사는 족장의 사위가 될 수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쪽을 택했다. 그 땅의 이름은 뭡니까? 페드로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요즘 사람들이 몽골리아라고 부르는 곳 같습니다. 몽골리아는 현재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를 말하며 몽골 공화국, 러시아의 투바 지역을 포함하는 중앙아시아 동부의 광대한 지역을 말한다. 나는 페드로가 그곳에 살고 있었을 때에는 몽골리아가 전혀 다른 지명으로 불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로 돌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페드로가 어떻게 몽골리아라는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는데 이건 최면 상태에서 기억을 떠올릴 때 그 기억들은 현재의 의식에 의해 걸러지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을 때와 유사하다. 영화를 볼 때 우리의 현재 의식은 명확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관람을 하고 의견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정신은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과 주제들을 우리의 현실의 그것들과 비교한다. 최면 상태에서 환자는 영화 관람자와 비평가와 영화 속 등장인물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환자는 역사와 지리학에 대한 평소의 지식을 최면 상태에서 떠올린 장소와 사건의 시기를 알아내고 위치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영화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깊은 최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페드로는 수백 년 전에 존재했던 몽골리아를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는 동안에도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 그 생애에서 이름은 뭐였습니까? 페드로는 또다시 머뭇거렸다.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페드로가 기억해낸 사실이 몇 가지 더 있었다. 그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그 아이의 탄생은 페드로와 그의 아내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와 부족민 전체의 기쁨이었다. 아내의 부모는 두 사람이 결혼하기 몇 해 전에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부모에게는 세 며느리가 딸이나 마찬가지였다. 페드로는 매우 지쳐 있었다. 그는 다시 그 황폐화된 마을로 돌아가 처참하게 망가진 자기 삶의 흔적들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는 페드로를 깨웠다. 전생의 기억이 충격적이고 그에 따른 감정이 격렬한 경우에는 그 생애로 적어도 2번 이상 들어갈 필요가 있다. 반복해서 들어갈 때마다 환자가 처음에 느꼈던 부정적 감정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서상의 장애와 혼란이 줄어들면서
환자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나는 페드로가 이 오래전의 삶으로부터 배울 것이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페드로가 사적인 일과 사업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마이애미에서 2, 3개월을 더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몽골리아의 생애를 더 자세히 탐사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친 다른 생애도 탐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우리는 페드로의 형을 찾아내진 못했다. 대신 페드로가 찾아낸 건 거듭되는 일련의 지독한 상실들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기도 했고 아이를 잃기도 했다. 부모를 잃기도 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잃기도 했다. 나는 페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었다. 언젠가 내가 지도한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한 여성 참석자가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이야기는 여인이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시작된다. 언제부턴가 소녀가 잠자리에 누워 손을 침대 밖으로 걸쳐놓고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난 사랑스러운 손길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곤 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럴 때마다 소녀는 아무리 불안했던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지곤 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침대 가장자리를 벗어나 있다가 예의 그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 느낌에 소스라치듯 놀라며 손을 빼낸 적도 있었다. 소녀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향해 손을 내밀면 언제나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물론 침대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 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여인은 결혼을 했고 놀림감이 될 것 같아 남편에게 그런 사연을 애써 숨겼다.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 손은 사라졌다. 여인은 그 사랑스럽고 친밀한 존재가 그리웠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손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이가 태어났다. 예쁜 딸이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모녀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갓난아기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오래전부터 친숙해져 있던 느낌이 온몸에 강렬하게 밀려들었다. 자신을 보호해주던 존재가 돌아온 것이었다. 여인은 기쁨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다. 가슴 밑바닥에서 사랑과 연대감이 용솟음쳤다. 여인은 그 사랑과 연대감이 물질계를 훨씬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임을 가슴 깊이 느꼈다.